자, 지난주 토요일 실시했던 2022년도 소방공무원 9급 경채 필기시험 해설을 하겠습니다. 소방시험에서는 국어가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뭐 궁금하긴 했는데 평소에 공부하던 영역에서 그대로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1번부터 8번까지의 문법 문제는 문진모에서 거의 100%다 적중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난이도는 뭐 그닥 높진 않았는데요. 현대시 문제 9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생각을 잘 못하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 비문학은 그냥 뭐 바로 답이 보이는 거였고, 13번도 어렵지 않고, 14, 15번은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은 정보만 찾으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16번도 예전에 기출 문제로 2번이나 풀었던 이욕설 관련 문제였고요. 이욕설 저 현상은 제가 고전문학 설명드릴 때 칠판에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확장하는, 깨달음의 확장 관련 얘기고요. 17번이 좀 어려웠다. 17번은 고전 어휘를 잘 모르시면 힘든 문제가 될 수는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 19번에 나왔던 고전시가 그 빈칸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후가는 친구 5이 있는데 본문에 이름이 없는 친구가 둘 있다. 그게 대나무하고 달이다. 이거 괄호넣기로 나올 수 있다. 정확하게 적중을 시켰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사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설명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게 적중할 수 있었고요. 20번 문제도요. 본문에서 이 노세원님에 해당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1번이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경채가 두 부류잖아요. 구조와 9급이면 구조는 원래 이제 점수가 높은 형태는 아니라서 구조는 제가 볼 때 70, 75 정도면 합격선이 될 것 같고요. 9급은 좀 높아서 90, 95 이 정도 예상합니다. 평균은 한 80점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뭐 의미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은 우리가 공부했던 웃과 위와 위세 문제죠. 이거는 위아래 구별이 있으면, 없으면 접두사 웃을 사용하고, 있으면 위시나 위를 쓴다. 이렇게 봤을 때 위 어른이 아래 어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웃 어른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와 거센 소리이면 위를 써야 한다. 아래 구별이 있고 아래쪽도 있고 문제적인 위쪽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모두 맞는 선지가 되겠고, 4번에는 이제 윗목과 아랫목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윗을 적어야 되겠죠. 위 관련 표준어 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표준어 규정 나온다면 제가 몇 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래서 적중을 시켰고요. 2번은 혼동어미죠. 매번의 뜻은 번번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던지냐 든지냐에서 던지는 과거 회상, 든지는 선택의 무관함인데 싫든지 좋든지 둘 중 상관없다는 뜻이니까 이건 든지를 써야 되겠죠. 금시의 준말은 금세고, 눈에 보인다는 뜻은 뜨이다의 준말인 띠다를 적어야 됩니다. 역시 혼동어휘는 국가직 문제에 이어서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혼동어휘가 늘 소방직에서 늘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 든지 같은 경우도 예전 소방직 기출로 나온 바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출만 공부하셨어도 틀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든지냐 던지냐에서 던지는 과거예상, 던지가 과거예상, 든지는 선택에 무관하다 보시면 됐죠. 자, 띄어쓰기도 진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1번에 보다가 비교 부사격 조사라서 앞말에 보다를 붙였어야 한다고요. 2번은 에서와 부터가 모두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끼리는 서로 붙인다였기 때문에 에서와 부터도 붙여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곳 저것 그것, 이분 저분 그분, 이놈 그놈 저놈이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곳 붙여야 되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만과 지는 의존 명사로 띄었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한 띄우고 지가 되겠죠. 4번은 리을수록이 어미라서 붙여야 되겠고, 틀리지 않아요. 정답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보통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냈던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가 4번이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이제 문진모에서 연습을 많이 시켰던 문제였고, 제가 예상했던 문제였죠. 이따의 품사는 이따가 대부분 형용사라고 그랬죠. 모르면 다 형용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따가 동사일 때는 어떻게 찾느냐? 의미와 어형으로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의미가 시간이 지나다의 의미일 때 품사가 동사였고요. 그 다음에 어형이 동사만 가능한 어형인 있어라, 있자, 있는다, 있으려고, 요 꼴일 때가 동사여서 봐요. 있어라 꼴이 나왔죠. 이게 이제 동사 꼴이고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꿈이 있다는 건 사실 이제 소유적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뜻은 동사일 때 없어서 이게 형용사예요. 품사 통용이죠. 해가 내일은 뜰 것이다는 주어가 해가예요. 뜰 것이다 얘가 이제 서술어잖아요.
내일 뜬다를 꾸며주죠. 용언을 소식해 줄 때 품사가 부사죠. 그런데 의라는 관형격 조사. 격조사가 결합되면 품사가 명사죠. 그래서 이 둘의 품사도 다릅니다. 이들의 품사도 다르고. 3번은 한자 어근에 적이 붙은 말의 품사인데 합리적이 명사 판단을 꾸며주잖아요. 이러면 적이 붙은 말의 품사는 관형사죠. 그런데 합리적인 이성을의 인이 서술격 조사인 이다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말이죠. 이렇게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적이 붙은 말의 품사는 명사였습니다. 이거는 일반 직렬에 나왔어도 조금 어려웠을 만한 문제였고요. 사실 문제 풀었으면 어렵다기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어려웠다. 말고는 어차피 형용사밖에 없어요. 는다를 붙였을 때 막는다는 불가능하니까. 막다는 어차피 형용사밖에 없어서 품사가 같은 것끼리, 즉 품사 통용이 아닌 걸 고르라는 답은 4번이 되시겠습니다. 그나마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가장 풀어볼 만한 문제였다. 5번. 높임법을 묻는 문제인데 진짜 어렵지 않았죠? 너무 쉽게 됐어요. 기억은 목적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를 모시고로. 이게 객체 높임이죠. 얘는 깨서도 있고 주체 높임 선어로는 시도 있고 이 주체 높임. 세요, 셔요, 해요체는 청자인 선생님을 높인 거죠. 해요체는 상대 높임. 우리가 고르는 건 객체 높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건 진짜 쉬웠어요. 그냥 높임법 종류 이건 뭐 기본반에서 딱 하는 문제라서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이고. 사동표현. 사동표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파생적 사동이 있고 통사적인 사동이 있죠. 파생적 사동은 용언의 어간에 사동 전미사를 붙이는 방법이죠.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 중 하나를 붙이는 방법이고 통사적 피동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에 뭐뭐게 하다. 보조 용언인 하다를 쓰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뭐게 하다도 없고요. 그쵸? 이거 뭐 다 그냥 기본이고 얘가 이제 녹다에 녹이다가 하나 있고 얘는 보다에 보이다가 있죠. 이렇게 이희리기가 겹칠 때의 문제죠. 왜냐면 파생적 피동도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사가 이희리기잖아요. 이게 이가 겹칠 때 쓰는 방법이 뭐죠? 사동 표현에는 앞에 목적어가 있고 피동 표현에는 목적어가 없고 얘는 모닥불이 봐요. 눈을 녹인다. 목적어 있죠? 얘는 경치가 보였다.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으니까 이는 피동이고 얘는 녹이다가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가 사동이 되겠죠. 이것도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사동 표현이 있는 것은 이희리기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구별할 때 목적어 유무로 판단한다. 문법 연습하기 딱 좋았던 문제였다. 소방 아니시더라도 문제 풀면 어차피 다 도움이 되니까 미리 풀어보셨으면 이런 것도 좀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그가 스페인 청령 보나르도를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나 조각할 수 없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 아무는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지 않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죠. 네, 특정되지 않죠. 이 자기는 누구예요? 보나르도를 가리키죠. 이미 나온 선행하는 체어를 가리키는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리을은 미지칭 대명사가 아니라 천재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장소를 물어보는 얘는 미지칭 대명사가 아니고 지시대명사예요. 어디 있는 잘 모르는 거 어느 곳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지칭, 인칭 대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또 가리키는 대상도 천재성이 아니죠. 천재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비롯된 장소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8번도 기본반에서 딱 배우는 거잖아요. 한국어의 특성에서. 국어는 높임법이 발달돼 있고요. 자, 이거 많이 하는 거죠. 국어에 없는 품사가 있죠. 접속사도 없고 관계대명사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국어에는 없는 품사죠. 국어에는 없죠. 이 품사란. 2번이 답이 되겠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의 어순을 가지고 문법 형태소인 조사, 어미, 조사와 어미와 접사가 발달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도 국어가 갖는 중요한 특성들이 되겠습니다. 2번이 우리말에 없는 품사였기 때문에 저 품사가 있다고 하는 설명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한국어에서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 없습니다. 보기를 고려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시가 빠졌네요. 시가 지금 보시면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이제 꽃이 피죠. 근데 꽃은 이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꽃이 핀답니다. 그런데 산에 피는 꽃은 저만지 혼자 피어 있습니다. 거리감이 여기서 느껴지고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 숨이 상관이죠.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아까는 꽃이 피네로 시작해서
꽃이 진해로 끝이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봤을 때 말이죠. 자연의 질서는 반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됨으로써 항구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특히 시에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그려지는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반복되는 질서를 가진 자연이 여기 보세요.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공간이 어디예요? 산이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 산인데 꽃은 피었다가 지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소재는 사실 산이 아닙니다. 산은 오히려 존재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꽃이 피었다가 지는 공간으로 공간적 배경이죠. 지금 말하면. 사실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속성이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거죠. 영원하지 않은 건 뭐예요? 꽃이죠. 피었다가 지니까. 사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삶을 대변하는 소재는 사실 꽃이다. 꽃이지 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피다와 지다의 반복을 통해 무슨 반복을 통해 영속적 항구적인 가치를 대표한다. 반복이면 영속이죠.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은 저만치 떨어져 있으니까 꽃과 화자의 거리감을 드러내면 아까 저만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을, 봄, 여름이 작품의 앞과 뒤에 반복되면서 순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다만 여기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인간의 삶과는 대비되는 대상적인 공간이 산이라면 산은 여기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대표하는 시어는 그 산에서 피었다가 지기를 반복하는 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보여요. 이게 그나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면 시 해석을 못 하시니까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였다. 9번 문제가. 자, 10번은 현대소설이에요. 근데 10번 문제는 글의 내용 문제고요. 11번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 문제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체가 앞부분에는 그 윤지원 형의 소개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 놓고 이제 뒷부분에는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윤진권 영감이 종수한테 훈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 내용이 니아우 종하기만 못하다라고 해서 얘랑 종하기를 계속해서 훈계 내용이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금마는 내년에 졸업하면 경부가 되어서 경찰서장이 되는데 너는 형은 군서기를 하고 있냐 이러면서 막 네가 좀 못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잘 되는 건 너희들 호강하려고 하지 내가 내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위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종수의 대답은 되게 짧아요. 듣기 싫겠죠. 사실 계속 누가 자기랑 동생이랑 비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종학이는 좀 될 놈이야. 돈도 쓰는데 내 돈 좀 붙여줬지 뭐 이러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윤식원의 영감의 아버지는 화적대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 첫 부분에 보면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자기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외쳤던 과거를 봤을 때 아버지가 화적에게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종학이가 졸업하게 되면 경부가 되어서 경찰서장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윤직원 영감은 군서기로 일하는 종수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쵸? 종수는 군서기고요. 종학이는 아직 아닌데 경부가 되고 경부 다음에 경찰서장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죠. 종수는 윤직원 영감과 심리적으로 가깝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가까우려면 친하거나 이 문맥에서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표현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윤직원 영감이 군서기로 있는 종수를 훈계하는데 종학과 비교하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야단치고 있는데 나무라고 했는데 심리적 가까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엄마가 우리한테 계속 잔소리하면 엄마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친해집니까? 짜증나고 막 듣기 싫고 이렇잖아요. 그것도 동생이랑 비교해가지고 동생은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못하고 그 말 듣는 것도 짜증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깝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인물 간에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구어적 표현이 대화예요. 대화. 구어가 대화 표현이거든. 발화의 양을 달리하여 인물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윤식원 영감은 발화의 양이 많죠. 종수는 네 짧잖아요. 그쵸? 인물에 대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종수는 지금 기분이 안 좋고 할 말이 없는 거고 거에 비해서 윤직원 영감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고 이런 태도를 보여주죠. 여러분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작품은요 특징이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에요. 특히 앞부분 보시면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뭐 이렇게 부른 적이 있겠다요. 이미 반세기 전 격분된 저주요 투쟁이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뭐 지금 이 둘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판소리의 창자가 이야기를 끌어나가듯이 이게 이제 유명하게 판소리의 변용이라고 알려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서술자는 등장인물을 계속해서 비꼽니다. 뒷담화 까는 듯한 거죠. 그래서 결국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없어요. 비꼰다니까요. 비꼬고 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호의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숨겨져 있어요. 본문에 드러난다기보다는. 그런데 서술자가 판소리 창자 같은 소리꾼으로서 윤직원 영감이 하는 행동을 막 설명하면서 얘가 가지는 어떤 불합리성과 부적절성을 비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2번에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본문을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경쟁이라는 것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건 뭐야?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한다는 것은 오해다. 그런데 선택지는 글쓴이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았다. 틀렸죠? 바로 1번이에요. 바로 1번이죠.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이 경쟁은 협력이 필수다. 1번이 틀렸다는 것이고 2번 글쓴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제 조건이 협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2번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경쟁은 경쟁자를 부족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더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도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쟁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설명도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4번이 글쓴이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고민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마지막 문장이죠.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하고 말 건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고민한다. 정확하게 4번 선지가 여기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건 오해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죠. 난이도 하 정도 수준 문제입니다. 13번은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여기에 정해진 방법은 없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여기에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까?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문자답의 형식도 좋고요. 여기에 3번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독자 호기심을 유발하는 3번 선지가 여기서 맞겠죠. 여기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여러분 문장 구조가 똑같지 않아요? 정독할 책은 다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하면 된다. 그죠? 이거 지금 대꾸법이죠. 대꾸법이 정말 많이 사용됐어요.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새겨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된다. 일생을 함께 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된다. 여기도 대꾸법이죠. 그리고 여기 뭐뭐 할 듯이 만화책 보듯이 그죠?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죠. 또 이어서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가 새우를 아까 잠겨 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다. 여기도 대꾸법이죠. 또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에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대꾸법을 이용한다는 것이 1번이에요. 비슷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쉽고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책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 하듯 해야 되고 뭐 하듯 하면 안 되고 뭐 소처럼도 있고 고래가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 버리듯 이렇게 각종 직유법을 4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책의 종류를 예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까 커피 타놓고 기다리던 분들은 오랜 단골인가 봐요. 아, 그 집은 한 30년 된 단골이요. 참 보기 좋았어요. 그 집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뭐 처음에는 물건 팔러 갔다가 알게 되었지. 그 집이 왜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원래 사람을 반기는 집이기도 하고 그 집 아줌마가 손이 커서 정이 많다고 하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제 그분들이 아침 먹고 두 분하고 함께 커피 마시러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던데.
자, 그 집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라는 질문은 두 번째 문제가 있죠. 15번 문제 보시면 면담자가 관찰한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거 맞죠? 인연이 그 집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인연 시작되냐 관찰한 걸 물어봤어요. 아까 커피 타놓고 기다리던 분들은 오랜 단골인가 봐요. 그 양반들은 늘 그래. 우리가 좀 늦는 날도 있는데 그때까지 안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더라고. 같이 마시라고. 그 마음이 참 고맙지. 단순히 생선을 사고 파는 사람과 손님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자기의 동생이 생선 파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 그렇지. 손님 이상의 관계지. 우리는 거기 마당이 넓잖아? 여름에 우리는 거기서 칼도 갈고 다 해. 그래서 칼 도마도 그 집 창고에 다 놔두고. 이렇게 장사하다가 만난 인연이 참 다양하겠어요. 이 장사의 특성상 단골을 확보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장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사는 특히 단골을 확보하는 게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 지금 인터뷰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손님들이 모두 뜨내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을 모두 우리 단골로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면담자가 묻죠. 단골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라는 니은의 질문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 그쵸? 맞아요. 그런데 지금 14번 문제를 보시면 면담자가 생선 상인이 손이가 겪었던 이야기를 막 이끌어내고 있고요. 호의적인 감정, 단골손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자신이 하고 있는 보람은 아직 설명이 없는데 4번에 보시면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 확보해 온 건 맞는데 어때요? 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이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만약에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썼으면 이 지문을 만났을 때 당황했을 거라고. 기니까. 그쵸? 길면 안 보인다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문법에서 시간을 벌고 독해를 차근차근히 하시면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금방. 뭐 한 곳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했다고 하니까 14번은 4번이 바로 답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그 안에서 정을 주고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감정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디귿은 15번에 3번 생선 장인이 느낀 정서를 구체화 어떤 감정이었냐를 물어보는 질문도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해 기분 좋지. 손님들이 나와서 물건 많이 사주고 서로 대하면서 웃고 그러고 가면 기분이 당연히 좋지. 장사를 하면 보람을 느낄 때가 특별히 있어요 라고 어떤 보람을 느꼈던 때를 물어봤는데 생선 상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질문은 언제 그랬는가 정서를 느꼈던 시기를 물어본 것이지 요렇게 지금 이해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은 틀렸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었다. 이 문제가 소방직의 약간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였는데요. 이런 질문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도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고 화법 문제가 나오지만 항상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는 거죠. 겁낼 필요가 없어요. 문장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오히려 길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정보를 찾는 게 이 정보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렵다고 판단해서 어려운 문제는 안 냅니다. 오히려 쉽죠. 짧으면 꼬아내야 되는 거고요. 길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다 풀렸어요. 마지막에 보람 느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람 느낀다는 얘기도 맞고요. 4번이 한 자리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었다. 4번이 답이 되겠고 얘는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생선상이 느낀 정서를 느꼈던 시기 언제 그랬는가를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으로 보셔야겠습니다. 16번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이옥설입니다. 이옥설의 1문단은 집수리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이때 대조적인 경험을 소개해요. 빨리 수리하는 게 있고 내버려 두었던 게 있는데 빨리 수리한 것은 돈이 얼마 들지 않았고 수리 안 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은 돈이 많이 들었다. 이게 이제 대조적인 두 개의 경험이죠. 이 집수리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합니다. 이 경험의 깨달음을.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집수리의 경험으로부터 사람의 몸으로. 자, 집수리와 사람의 몸은 범주가 다른 대상이에요. 이 범주가 다른 두 개의 대상인데 이 둘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 집수리의 경험처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잘못은 바로 고쳐야 된다. 주제가 이거예요. 잘못을 알면 빨리 고쳐야 된다. 이게 이제 주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확장시킵니까? 나라의 정치로. 얘도 또 다른 유추이긴 한데 확장해 나가는 거죠. 역시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치 사이에도 범주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도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남겨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개혁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큰 손해가 난다. 해로운 일을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수리의 경험으로부터 나라의 정치까지 깨달음을 뭐 시키고 있다?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정확하게 2번 설명입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순서로면 시간이 나와야 되는 시간의 어구가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특정한 현상을 일으킨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반되는 3가지 경험이 아니라 상반되는 2가지 경험을 제시하고 있고, 이 둘의 차이점으로부터 사람의 몸에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정체도 마찬가지다는 유추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확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의 뜻풀이인데요. 울은 무성하는 거예요. 울창하다. 이게 사실 고전시가 할 때 했던 거예요. 울창. 건듯도 고전시가 할 때 했었어요. 잠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살짝 분다, 잠시 분다. 괜찮아요. 그런데 물풀의 나무, 포도나무, 달의 나무, 덩굴나무가 넌출 휘휘친친 감겨에서 넌출이 근본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고 길게 뻗어나가 늘어진 식물의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덩굴나무가 쭉 뻗어나간 줄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고, 휘휘친친은 여러 번 감기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데, 넌출은 사실 문맥에서 보셔도 저 원래 뜻으로 근본에서 갈라져 나온 것보다는 얘가 더 어울리죠. 나머지들이 예를 들면 울이나 건듯 같은 휘휘친친 같은 경우는, 특히 기역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춘향전에 있는 내용인데 이 고전 시가에 이미 나왔던 단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소설의 어휘 역시 고전 시가의 어휘와 일맥상통한다. 작년에 소방직은 고전 시가의 해석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고전 시가가 아니라 고전 소설의 단어의 뜻풀이 문제를 냈는데, 역시 고전 시가의 해석으로부터 2개를 따올 수 있었고, 나머지 하나도 휘휘 감긴다라는 뜻에서 유추가 가능한데 3번은 사실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8번. 이게 오우가입니다. 5명의 친구에 대한 노래인데 이게 서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5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가 몇이나 하니 수, 물, 석,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 그리고 동산에 하나가 남은 거예요.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해 뭐 하겠느냐라고 해놓고 이제 하나씩 소개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이 오우가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자, 보면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하고, 바람소리 맑다고 하나 그칠 적이 많다. 깨끗하고도 그칠 것이 없는 것은 물밖에 없다. 여기 나왔던 수죠. 물. 꽃은 무슨 일로 피었다가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듯 보이지만 누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존재인 거죠. 마찬가지 구도에서 꽃과 풀은 변하는 존재인데, 가변적인 존재인데, 화자가 원하는 가치를 지닌 존재는 바위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2번째 친구도 제목이, 그 대상이 본문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쵸? 그죠? 바위입니다. 돌이죠, 돌. 수석. 자, 이제 3번째 친구가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 게 당연하거늘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이 소나무를 물어봤어요. 3번째 친구죠. 눈서리를 모르는 것으로 보아 저승까지도 뿌리가 곧은 줄 알 것 같다. 첫 번째 친구는 본문에 있었죠. 물. 2번째 친구는 바위. 3번째 친구는 소나무가 있는데 4번째와 5번째 친구가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본문에 없어요. 둘 다. 그래서 제가 괄호 넣기 문제로 여기에 괄호를 내면 달 아니면 대나무일 것이다 라고 예상한 설명이 있어요. 고전시가 노트와 고전시가 OX에 나와요. 사실은. 수업 때 해드렸던 거예요. 얘는 수, 석, 송 하면 이제 죽과 하나가 지금 나무거든요. 그럼 보면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데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 보세요 이제. 대나무와 하나가 있는데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면서 고듬의 속성을 갖고 있고 속은 비었고 사계절 내내 푸른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이게 대나무예요. 대나무. 그러면 마지막 비어있는
이 친구가 하나 남은 친구예요. 수석, 송죽. 그러면 바로 이 나에서 노래하고 있는 친구가 저 빈칸에 들어갈 친구란 말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친구는 뭐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자,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봐도 벌써 이미 나왔죠. 게다가 밤중의 광명, 밤의 빛이에요. 너만한 이가 또 있느냐? 그런데 너는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존재다. 말 없이 밤중에 빛을 내는 존재는 뭐밖에 없습니까? 여기서 빛을 내는 존재가 해와 달과 별이죠. 해는 밤의 소재가 아니니까 탈락이고 산도 아니고, 달과 별 중에 너만한 이가 또 있겠는가? 제일 대단한 밝기를 가졌다. 발에 제일 밝은 게 별이 밝아요? 달이 밝아요? 달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얘 탈락이고, 19번의 답은 3번이 바로 되는 것이고, 18번의 가부는 아까 그랬죠. 서사, 다섯 친구를 소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정답이 1번입니다. 문답법을 통해서 앞으로 등장할 다섯 친구에 대해 소개하는 서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가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9번도 풀었고요.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게 봉산탈춤이죠. 여기 이제 1번 선지에 보시면 1번 선지가 노세원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당대 양반들의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사회적 권위는 생원이 하는 말 같은 데서 알 수 있어요.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이렇게. 이게 양반의 권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뚝이는 하인으로 너는 양반을 모셔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양반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마국간에 들어가서 노세원님, 그러다가 이 노세원님이 원래는 노생원님을 빠르게 발음하면 이게 노세원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노생원님과 노세원님은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거죠. 노생원님과 노세원님은 발음의 유사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생원님이란 뜻도 되지만 노새 같은 원님, 말 타고 다닐 때 그 타고 다니는 노새 같은 원님이란 뜻이 되면서 얘를 노새로 만들어가지고 등에 솔지를 잘 살아요. 말뚝이님 내가 타고. 여러분, 양반을 타고 다닌다는 말 자체가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죠. 이 언어 유희는 양반을 조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이제 세처를 잠잘 곳을 정해야지. 어디로 다니냐 그랬더니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면서 여기에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1번은 노생원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대 양반들의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양반을 조롱하는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 되어서 1번이 되는 거고, 생원의 말을 통해서 말뚝이가 해야 할 일은 세처를 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잘 곳을 정하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면 양반은 가만히 있고 하인이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하면서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가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해내라는 거죠. 채찍을 통해서 무대 안에 가상 장소가 이렇게 쭉 그려가지고 세처가 만들어지고 있죠. 춤과 음을 통하여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되고 있다. 마지막에 보시면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추고 이미 세처방으로 들어가냐, 이제 그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둘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야, 이놈 뭐야? 이랬다가 춤과 노래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춤과 노래는 갈등의 표면적 봉합, 갈등의 일시적인 해소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은 양반의 어리석음이 부각이 됩니다.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데 그냥 춤추고 함께 어울리면서 끝나는 것으로 나오죠. 여러분이 봉산탈춤은 일반 직렬에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 기출에서도 소방직에 나왔던 애들이 일반 직렬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살릴 만한 문제는 요 봉산탈춤 문제, 현대시 문제, 요 두 문제 정도는 굉장히 괜찮다. 이거는 일반 직렬에서도 볼 수 있고, 아까 품사 문제 있었죠? 품사 문제도 일반직에 내놓아도 손색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문제의 시험이 해설이 끝났는데, 자, 여기서의 교훈은, 만약에 일반 직렬 계신 분들이 이 시험지를 보면서 해야 될 질문은, 문법 문제가 이 소방직처럼 8문제나 나오진 않죠. 일반 직렬은 3, 4문제 정도 수준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8문제 중 1문제가 나온다면 맞출 수 있겠는가? 그렇죠? 표준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국어의 특성 문제는 되게 쉬웠고, 그 다음에 대명사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던 문제는 이 품사 문제입니다. 품사 문제. 그 다음에 2번에 그 혼동어휘 문제 있었죠. 혼동어휘 문제 2번에, 3번에 띄어쓰기 너무 쉬웠고, 2번 괜찮았고, 4번 좋았어요. 4번. 2번, 4번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문제 9번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마지막 20번 문제 괜찮았고, 그 다음에
화법 문제 있잖아요. 화법 문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화법 문제의 지문 길이가 길 수 있습니다. 일반 직렬 시험에서도 지방직에서도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 긴 지문의 문제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시간을 절약해서 여기에 갖다 쓰느냐가 이 문제를 맞히는지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지 말고 적절히 분배해서 시간 안배를 잘 하셨어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방직의 시험 해설을 마치겠는데 전체 평균 점수는 제가 볼 때 한 75에서 8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합격선은 90, 95 정도는 돼야 되겠다. 90점 정도는 돼야 됩니다. 90점 정도. 다른 과목을 잘하셨으면 85부터 합격이 되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90점을 받으셔야 안정권일 것 같습니다. 구급 직렬은 90점 이상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 직렬들은 한 75 정도? 70점 정도 합격을 논할 수 있고 75에서 80은 나오셔야 합격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랑 함께 계속 대비를 해 오셨다면 문진모에서 8문제 다 맞췄고 고전시가 OS에서 고전시가 다 맞췄고 나머지 직렬에서 나머지에서는 사실 시간 안배를 신경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방시험의 마지막 국어시험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소방시험에서 국어가 빠져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지으시고 해설을 잘 점검하셔서 점수도 좀 확인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국어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어시험은 다시 들여다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으시고 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